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은 교과서 96페이지 통치체제를 정비하다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이제 고려시로 넘어간 새로운 프린트 2페이지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태조의 정책, 그 다음에 광종과 그 다음에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고려라고 하는 건 나라의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항목 자체에서 선생님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그 점 명심해서 준비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1번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앙정치 조직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당과 송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고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고려의 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에 해당이 됐었어요. 성이 여기 보이다시피 당나라의 관청을 명칭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서 그래서 삼성이었었죠. 부서가 총 6개 있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당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로 당나라 시대 때의 당나라 전체 인구는 약 한 5천만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약 200만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당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다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었죠.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중소성과 문화성, 상서성은 예전에 발해를 했을 때도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이 당시 이 중소성은 왕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문화성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서성은 바로 그것을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서 저기 할 필요는 없겠다,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이 두 개를 하나처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서, 문화, 성이라고 이제 국가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우두머리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문화시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시중이 조선시대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영의정, 즉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권사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은 정책을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당나라의 조직에 의하면 실제로 이 상서성의 밑에는 바로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충, 인, 의, 지, 예, 신과 같은 부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은 이 발해가 당나라의 조직을 발해식으로 바꾼 거고,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따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순서가 좀 바뀝니다. 원래 당나라는 이호예 병형공에 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려의 경우에는 이호예 병형공이 아니고 이는 같습니다. 이는 바로 관리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 병은 바로 뭐냐면은 군대, 즉 전쟁과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병호형, 형은 바로 재판과 관련된 부분, 형벌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었던 기관이죠. 이병호형.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외교와 그 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교육과 같은 것을 주관했었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호형 예공, 공무는 국가의 여러 가지 건축 사업 같은 것을 담당했었던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순서대로 바뀌어 있어가지고서 당나라와 좀 다르다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강단의 경우에는 이호예 병용궁이니까 호부가 두 번째인데, 근데 고려의 경우에는 병부가 두 번째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병, 즉 당시에 군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했을 정도로 바로 외침이라든가 적들과의 전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성육부제.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중서문화성. 동그라미 1번. 이 중서문화성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정총괄. 동그라미 2번은 최고관청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2번. 네, 동그라미 3번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 중서문화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이 상서성입니다. 상서성 박스. 자, 동그라미 1번 육부를 통해서 정책 집행. 네, 동그라미 2번 육부를 관할합니다. 육부를 관할하죠. 이병호형 예고 육부죠. 그렇죠? 자, 이성육부제에다가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바로 뭐가 있냐면은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동그라미 1번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군사 기밀을 담당하게 하죠. 동그라미 3번 각종 왕명을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되잖아요. 이 중추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왕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낮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중서문화성 다음으로 고려에 있는 여러 개의 관청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관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밑으로는 바로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생각보다는 하는 일이 많았었던 바로 어사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이 어사대는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돼요. 암행어사는 보통 암행, 몰래 가는 거죠. 어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어사는 바로 뭐냐면 관료들의 비리 같은 것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사예요. 그런데 이 어사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어사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각 모든 관리들의 부정부패, 비리 같은 것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빈칸을 적겠습니다. 관리. 자, 관리의 비리 감찰, 어사대 별표 하나. 그 외에도 뭐 3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관청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3사라고 하는 관청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비교해가지고서 오답으로 보통 집어넣는 관청 이름이기도 하죠. 여기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하느냐,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 3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것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고려는 두 가지 대표적인 고려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통치기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식목 도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병마사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사실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소속된 그런 이제 관리들이 그다지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고려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관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업무가 바로 무엇이냐?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첫 번째, 자, 3, 4 바로 밑에 적겠습니다. 도병마사. 즉 여기 보이는 이 중추원과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위급에 해당되는 관리들이 모여요. 이 중서문화성에 있는 그런 그 고위급에 해당되는 관리들을 읽어서 보통 우리는 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재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리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전부 다 이제 고려에서 가장 높은 급에 해당되는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약에 국가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해 가지고서 위기 상황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가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 책임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당시에 국외와 관련된 업무는 도병마사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식목도감의 경우에도 가가지고서 논의하는데, 이때는 언제 가서 논의하냐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논의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식목도감의 역할이 도병마사에 흡수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이것이 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통치 기관은 다른 나라는 없어요. 바로 고려에만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병마사에다가 별표 2개, 그 다음에 식목도감에다 별표 1개 반. 다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먼저 중서문화선 박스, 중추원 박스의 고위관료가 모여 밑줄. 자,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국방과 군사 문제 등 대외적인 정책을 논의합니다. 나중에 고려 말때쯤에 가서는 이 도병마사가 훨씬 더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동그라미 1번 고려만의 독자기구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감 별표 1개만 치라고 썼죠. 식목도감 중서문화선 역시 박스, 중추원 박스의 고위 관료가 모여 주로 제도와 시행규칙 등 대내적인 정책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했었고, 동그라미 1번 요것도 역시 고려만의 독자기구이고, 동그라미 2번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고위 관료잖아요. 고려를 세웠었던 세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호족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앙정부에 협조하는 후족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사실상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귀족이 되었다 하면은 바로 그들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귀족의 자리를 계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아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게 되면서 고위 관직을 바로 특정 가문들이 계속해서 차지했다는 것은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줄 거랍니다. 때문에 이런 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서로 논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시대 때 있었었던 제가회의라든가 정사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화백회의와 같은 역할을 바로 여기 보이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행했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고려시대 때는 지방행정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장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고려 초창기에 보면은 고려대조 왕건이 여러 명의 호족들과 결혼해야지만이 바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만큼 중앙정부의 세력이 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에 있었던 호족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호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방에다 관리를 파견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별표 1개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발전에서는 자, 별표 1개. 초기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각 지역을 통치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고려의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이 고려란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요 건의사항을 한번 내봐라 라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1등 먹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최승로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바로 근데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서 21개조의 조항을 이 성종이 수용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수용했었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업무가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지방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방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이 향리에게 야, 지금부터 국가가 통치할 테니까 향리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고려의 성종은 가장 중요한 12개의 큰 고을만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바로 이 12개의 파견했었던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파견한 그 지역의 지방관의 명령을 듣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12군데의 지역을 일컬어서, 큰 고을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초창기에는 12목이라고 그랬었어요. 빈칸 읽겠습니다. 성종 때 12목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바뀌다가 드디어 이제 정착했던 거가 예종이라고 하는 왕 때 와서 통치제도가 정착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예종 때에 빈칸 읽겠습니다. 바로 오도 양계로 바뀌게 되죠. 여기 보이는 오도와 양계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도였던 도시를 비롯해가지고서 수도의 배경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을 보통 우리는 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경기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쨌든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경기는 수도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일컬어서 이제 경기라고 하고요. 고려는 크게 보면은 수도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려의 서울이었었던 바로 개경이 거기 포함되고, 두 번째는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성, 거기를 개경보다는 동과 서쪽을만 따져봤을 때 개경보다 좀 더 서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걸 읽어서 바로 고려는 서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서경이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였냐면 전 왕조의 수도였던 곳 어디입니까? 전 왕조가 바로 통일신라였었죠. 바로 통일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를 동쪽에 있었으니까 거기를 일컬어서 동경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경과 동경과 그 다음에 개경 이 삼경 체제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경주가 생각보다 이제 중심지에서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점차 쇠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풍수지리에서 의하면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도선국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언하기를 이른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예언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통일신라 이제 망할 것이다. 경주 지역의 왕의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 대신에 바로 그 왕의 기운은 개경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경 지역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거기에서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500년간 국가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그 개경 다음에 500년 지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마도 이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다가 수도를 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500년 동안 국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안 들은 학생은 지금 듣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한 것들 전부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됐던 기간이 500년이고 물론 이제 뒷얘기는 틀렸습니다. 바로 나중에 이제 계룡산에다가 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3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이제 실패를 하게 됐던 거. 그 실제로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고려 왕실도 이 풍수지리서를 나름대로 신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가지고서 지지를 받았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고려태조 왕건의 경우에 왕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풍수지리설은 국가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겁니다. 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건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간이 잠깐 흘러가면서 자꾸만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게 주어진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고려에 끝나는 그런 날이 500년 지난 다음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고려 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가져가는 순간 바로 망할 것을 직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고려 왕조는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가서 바로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근처의 지역에다가 고려의 다음 때에 등장하게 되는 왕조가 갖고 있는 왕의 기운을 바로 고려가 전부 다 흡수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동경의 지위를 폐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지역에다가 남경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남경, 그것도 경이니까 바로 일종의 서울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초창기에는 서경, 개경, 그 다음에 동경이었었던 고려의 성경이 나중에 가서는 서경, 개경,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경은 서경, 동경, 밑줄, 그 다음에 앞쪽에 개경에다 수도 개경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하지만 다음 줄에 이후 남경 추가, 남경 밑줄. 자, 그 다음에 자 5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거기에 5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도 있죠. 5도하고 양계의 지역적인 차이점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5도하고 양계의 지역적인 차이점. 왜 행정구역을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 5도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가 남쪽에 있죠. 국경선을 지금 맞닿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경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침공에 대해서 굳이 대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양계의 경우에는 국경선을 맞닿아 있습니다. 북계의 경우에는 바로 천리장성을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동계의 경우에는 바로 천리장성의 동쪽 끄트머리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외에 오른쪽 쭉 보면 현재 강원도의 평지 부분에 해당하는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평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가 바로 이 동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외구라든가 여진 쪽이 침공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형태가 이제 띄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5도의 경우에는 국경선이 없는 일반 행정구역이라는 것이고 양계의 경우에는 국경선이 위치해 있는 특수 행정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5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도는 공간 1번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5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로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자리라 볼 수 있는 바로 안찰사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이 지역에 파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안찰사의 지위가 도지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5도 밑에는 주와 군과 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찰사의 지위는 주와 군과 현에 파견되어 있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지위보다도 좀 낮았습니다. 높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무슨 얘기냐? 바로 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하고 비교해봤는데 도지사의 지위가 바로 성남시장의 지위보다 더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찰사는 제대로 된 지방관직이라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안찰사라고 하는 관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기가 담당하게 된 지역을 뺑글뺑글 돌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감사라는 역할만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 안찰사라고 하는 존재를 파견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바로 도 아래는 주와 군과 현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도 아래 주, 군, 현 설치. 그 다음에 특수구 행정구역에는 이 주, 군, 현에 딸려가지고서 향과 부곡과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했었어요. 향과 부곡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현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에 해당되는 마을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마을의 경우에는 보통 농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은 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공업을 하는 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양계의 경우에는 바로 동그라미 1번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군사행정구역이고, 이 양계의 경우에 주로 파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병마사, 딱 이름을 봐도 군대를 담당할 것 같죠? 사실상 안찰사하고 병마사의 지위는 병마사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왜? 군대까지 바로 했었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병마사를 파견했고, 동그라미 3번에는 요충지에는 주와 그 다음에 진과 같은 바로 행정구역을 따로 설치했었다. 근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고려는 이 5도 양계제가 정착을 한 다음에 지방에다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긴 했었지만 말이죠. 문제는 고려 시대가 망할 때까지도 모든 주나 군과 현에다가 관리를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곳에다 다 파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곳에다가 다 파견하지 못하고 되는 곳만 이때 당시에 파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리가 파견된 그런 현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주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되었죠. 이 같은 경우는요. 근데 나머지 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머지 현들의 경우에는 주변에다가 이 주연에다가 소속을 시켜놔요. 그래서 주연에 속해져 있는 현이라고 해서 보통 속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현의 경우는 주로 누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냐면 그 지역 출신에 해당되는, 옛날에는 호족이었으나 성종 때에 바로 호족을 지금부터는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들은 호족이라고 부르지 말고 향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의 지방의 공무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향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리가 바로 이 속편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이 이 고려 시대 때의 지방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주연하고 속편에도 또 따로 딸려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특수행정구역. 이 특수행정구역은 주연에 딸리는 경우도 있고, 향이라든가 뭐 소라든가 이런 것이 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속편에 딸려 있는 특수행정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지방을 통치하는, 즉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중앙정부는
복통치 기구를 통해 가지고서 5도와 양계의 명령을 내리고 5도와 양계는 전부 다 그 밑에 지방권이 파견되어 있는 주연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주연은 바로 지방에 있는 속현에 있는 그런 이 향기들에게 이제 중앙의 명령을 전달해주면 이 향기들은 그 명령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또 다른 향이라든가 부곡이라든가 소와 같은 곳에다가 이제 명령을 또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의 명령이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2개 쳐줍니다. 특징은 양계에서는 참 동그라미 1번 군사행정구역 동계와 북계, 동그라미 2번 병마사 파견, 동그라미 3번 요충지에 주와 진을 설치하고 별표 2개 특징에서는 주현, 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것이 적고 그 다음에 속현 박스입니다. 누가 담당하죠? 이게 바로 향리가 담당을 하죠. 속현의 경우에는 향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현이 이 속현을 지도를 하죠. 그 다음에 속현이 인근 주연을 통해 가지고서 중앙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실무 박스, 이 향리는 속현에 속해 있는 향리들도 있지만 향리들도 종류가 여러 종류라서 고위급 향리들은 사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하위급 그 향리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명령을 듣는 지방의 그 공무원 역할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이제 사또 옆에 보면 그 옆에 예의 사또하는 그런 아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이방, 호방, 예방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행정실무는 박스치고 향리가 담당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향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별표 하나. 반, 향리, 빈칸을 읽겠습니다. 향리. 동그라미 1번. 향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 각 분야의 조세와 그 다음에 공물과 그 다음에 역과 관련된 빈칸을 읽겠습니다.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각 분야의 조세, 공물, 역과 관련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그라미 2번. 그 지위는 바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줄 수가 있었다고 하죠. 동그라미 2번. 지위는 자식들에게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군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군사제도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자,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는 바로 중앙군은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이 십정이라고 했었죠. 중앙군 구서당입니다. 구서당 십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발해의 경우에는 십위입니다. 십위.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의 경우에는 뭐냐? 바로 2군 6위라고 합니다. 2군 6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궁궐을 서울과 그다음에 궁궐을 이제 방비를 하고 6위의 경우에는 중앙군이긴 하지만 지방의 각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우는 대체로 봤을 때는 지방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시겠습니다. 중앙군 박스 2군 6위로 주로 직업군이 줄, 지방군 박스, 주현군. 즉 5도의 경우에는 주현군이 주로 파견됐어요. 주현군인데 이들이 군대긴 한데 주변에 쳐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들이 했던 일은 바로 경찰 노릇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양계의 경우에는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때문에 양계의 위치에 있었던 지방군의 경우에는 보통 주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현군 박스, 주진군 박스. 자, 그리고 이곳의 경우에는 일반 평민 백성들이 양인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양인들이 주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교육제도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교육제도는 주로 유학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는데요. 고구려의 대학교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구려의 대학교는 태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의 대학교는 우리는 북학이라고 합니다. 또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바로 발해의 대학교는 여러분들 발해의 대학교는 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나라의 대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국자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려의 핵동지 제도가 바로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당나라의 통치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른바 대학교의 이름을 국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의 이름은 국자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는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자, 지방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지방학교를 읽어서 우리는 경당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바로 이 고려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읽어서 우리는 보통 향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교는 지금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형태의 교육제도가 구축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리의 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의 선발의 경우에는 별표 2개 쳐주세요. 별표 2개. 과거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제 경우에는 문과가 있어요. 자, 문과는 당연히 문과를 뽑는 거겠죠. 문과를 뽑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문과 1번 문과를 뽑습니다. 문관. 자, 문관을 뽑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보는 시험은 두 갈래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문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명경과라고 하는 거 같고, 그죠? 명경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술과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명경과는 과거 시험의 경전은 유교를 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과거 시험의 바로 교과서는 유교 경전이겠죠. 명경과는 뭐냐면 유교 경전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서 잘 푸냐 이걸 가지고서 바로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제술과의 경우에는 일종의 논술 시험이었어요. 유교적인 사관도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바로 특정 중요한 어떤 사안이 닥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제술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유교 경전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임기응변과 위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실무 능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제술과였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 때의 글자가 전부 다 한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한자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때문에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제술과를 통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정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는 것이 되게 쉬웠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제술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주로 더 많이 뽑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작과가 있습니다. 이 작과는 각종 여러 가지 과들이 다 포함이 돼요. 뭐 법률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회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음양과 지리라든가 그다음에 천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의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던 사람들을 읽어서 우리는 기술관이라고.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교만큼은 중요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 작과에다 박스 쳐주세요. 작과 박스 기술관 밑줄.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고려의 경우에는 승과가 있습니다. 승과는 바로
그 시대 때에 이 불교는 크게 교종하고 선종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종계통에 해당되는 스님하고 선종계통에 해당되는 스님을 각각 따로 시험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시험에 통과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님에게 바로 국가가 관직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격 찾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승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왕의 스승, 혹은 국가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왕사라든가 국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승과 적겠습니다. 승과, 승직자, 밑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합격을 하면은 바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몇몇의 경우 좀 드문 사례긴 하지만은 일반 평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위관직으로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시험들의 교재들이 전부 다 한자지 않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야 이제 뭐 한자와 상관없이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뽑을 수 있겠지만,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바로 유교 경전들을 일반 백성들이 알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즉 바로 일반적인 자식들에게 열심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집안 사람들이죠. 바로 향리 정도는 좀 넘어야, 향리 정도에 해당하는 건 지위는 있어야 그래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문과가 없어요. 고려시대 때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상 문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조선시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과거제, 하지만 이렇게 해서 뽑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뽑았던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음서제예요. 음서제는 별표 2개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즉 대상은 누구냐? 동그라미 1번, 왕족과 공신의 후손들이 주로 이 음서제에 포함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오품, 빈칸이 있겠습니다. 오품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품보다도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품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뭐 한 20년마다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의 자식 중에 한 명을 바로 그냥 이런 시험 같은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관직을 줘요, 여러분들. 자, 그냥 관직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줄 한번 볼까요? 오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시험 없이 관직 부여.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고위 관직자라면 자기 자식들을 공부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첫 번째, 아들들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정말 공부를 잘해. 또 한 명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가 좀 관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과거 시험에 보게 해가지고 여기서 합격을 하게 하겠죠. 첫 번째.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바로 오품 이상이 해당되니까 바로 국가에게 자식들을 그냥 시험 보지 않고서 관직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즉 음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서 그래서 관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서 그 부모가 계속해서 이 자식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가 어느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바로 그들의 자식들은 관리가 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승진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 부모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부모의 지위를 자식들이
사실상 세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오품 이상에 해당되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고위 관직자들이 바로 자식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귀족이지 뭐겠어요.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